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피소드로 읽는 서양 철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들에게 권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술입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 그의 스승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함께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384년에 태어나서 322년에 운명했습니다. 대략 62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는 삶의 길이가 짧습니다. 위대한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견주어도 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철학자로서 그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의 삶의 이력 그리고 그와 연관된 몇 가지 삶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려보고 이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에 따른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라고가 고향이 아니고 그리스 북동부 스타키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에 그는 플라톤의 아테네로 유학을 와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17년간 수년간 학문에 전진합니다. 기원전 342년에 알렉산드로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어린 알렉산드로스를 교육하라는 그런 부탁을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로부터 받고 알렉산드로스의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후일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그의 스승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335년 아테네에 류케이온이라고 하는 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아마도 플라톤 사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플라톤 아카데미아의 책임을 맡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신의 아카데미아를 맡기지 않고 누이 동생 그러니까 조카 스포이시포스라는 사람에게 아카데미아의 학원장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장, 학교의 책임자를 맡깁니다. 추측하건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플라톤의 어떠한 생각에 따른 또 지시에 따른 아카데미아의 수장을 맡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고 어쩌면 불만스러워했으리라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을 하게 되고 아마 아테네에서 학교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외국인으로서 뭔가 정치적인 어떠한 문제에 연루되어서 그가 아테네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도망을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고향인 결국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고향 칼키디케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가 이렇게 몇 가지 사건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척 아쉽기는 하지만 그도 역시 한 인간이었고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이력에도 인간적인 제약과 인간적인 약점들이 도처에 산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함께 삶의 이력과 함께 비교하는 차원에서도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가 전하는 기록에 담긴 내용을 잠시 읽어가며 그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84년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아테네 북동부에 위치한 마케도니아의 스타게이라에서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3세의 궁중의사였던 아버지 니코마코스와 어머니 파이스티스의 아들로 태어난다. 아버지가 어의 궁중 왕을 이렇게 모시는 의사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 특히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연과학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 혹은 흥미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자 필리포스와 어릴 적부터 친구로 궁정에서 자랐는데 아주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프로크세노스가 그의 후견인이 되었다. 17살 때 플라톤의 학원 아카데미아에 들어가기 위해 아테네로 유학을 와서 플라톤이 죽을 때까지 20년간 그곳에서 공부를 했다. 대학을 4년 다니는데 20년이면 대학을 5번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오랜 기간이겠죠.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에서 강연을 하고 철학적 이론을 설명하면 다른 제자들은 딴짓을 하거나 지쳐서 일찍 아카데미아를 떠나곤 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만이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플라톤의 수업을 듣고 경청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전해옵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부르며 칭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스승 플라톤을 어찌 대했으며 그리고 그의 스승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의 철학적 사고를 비판하고 새로운 철학적인 입장을 드러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쩌면 진정으로 그의 스승을 존경하고 그의 스승을 넘어서는 청출어람의 측면에서 모든 가르치는 자들이 희망하는, 열망하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척 똑똑했고 플라톤이 살아있을 때 아카데미아에서 서로 많은 논쟁을 치렀던 모양이다. 스승과 제자로서 많은 논쟁을 해가며 서로가 그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혹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문적인 열기와 분위기를 우리 모두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플라톤의 저술을 본뜬 대화편들로부터 기타 여러 글을 썼던 모양이나 많은 부분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플라톤은 자신의 생각을 디알로그, 대화 기법을 통해서 형식으로 저술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우리들이 논문이라고 칭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그가 쓴 글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이 갖춰져 있는 어떤 면에서의 강의록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플라톤은 소중한 벗이다, 친구이다. 하지만 진리는 더 소중한 벗이다 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그의 스승과 학문적으로 결별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스승인 플라톤의 이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플라톤은 소중한 벗이다 하지만 진리는 더 소중한 친구이다 라고 하는 말도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저술 중에 플라톤의 이디아론에 대해서 그따위 헛소리는 집어치워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그가 비판한 것은 주로 초기가 아닌 중기 이디아론이고 플라톤의 후기 철학 사상에 있어서 플라톤의 나이가 먹은 플라톤이 쓴 저술들에 드러난 후기 이디아론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한 내용입니다. 2, 3년간의 개인 교습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쳤고 자신의 자리를 친척에게 물려주고 기원전 335년 50살의 나이에 아테네로 돌아와 아폴론 신전 경내의 공공운동장이던 리케이온에 자신의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3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원 설립 후 초기에 그는 리케이온에서 이어지는 산책로로 오가면서 학생들과 함께 철학을 논의하곤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요학파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소요, 산책. 하지만 학생들이 많아진 뒤로부터는 그도 앉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저작의 대부분은 이 시기 제자들에게 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강의록, 강의 노트이었습니다. 그는 물리학, 형이상학, 시학,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학, 정치학, 윤리학 등 다양한 주제로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저술하였지만 현재는 많은 것들이 소실되고 몇 가지가 그의 저술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기원전 323년 그의 제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자 마케도니아인이 아테네에서 활동하고 설치는 것이 보기 싫었던 사제 에우리메돈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경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가 이전에 지었던 헤르미아스의 죽음을 찬양했던 찬가, 아폴론 신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양식의 찬가라는 이유로 그가 고발을 당한 거죠. 그것은 신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마찬가지로 신에 대한 불경,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그의 고소장의 첫 번째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억지스럽고도 한참 뒤늦은 고발에 은퇴를 결심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학원 리케이온을 제자 테오프라스토스에게 물려준 뒤 어머니 쪽 고향인 에우보이아의 칼키다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탈출합니다. 하지만 1년 뒤 질병을 얻어 위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의 제자 테오프라스토스는 성격이라고 하는 카락타레라고 하는 책을 남겼고 이 책은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가지 정도의 다양한 인간 성격의 유형들을 이렇게 예시와 함께 짧은 내용으로 이렇게 테오프라스토스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는 또 식물학의 분류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테네 학당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삶을 짧게 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에피쿠로스가 여기에 보이고 있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여기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디오게네스가 여기에 보이고요. 그리고 아테네 학교의 가장 중심 부에는 그리스 철학의 두 기둥인 플라톤과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중앙에 가장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담고 있죠. 그래서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른손을 지상, 땅 바닥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왼손에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 우리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플라톤의 우주론에 관계되는 책을 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왼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C로 적어드리겠습니다. C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라파엘이 여기 자신의 모습을 숨겨놨는데, 라파엘이 이 두 사람을 그리면서 이미 그들이 사상적으로 혹은 그들이 바라보는 인생과 세계관, 우주관의 차이점을 손가락 모양에서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죠. 플라톤의 경우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인간의 경험적 세계가 아닌 저 하늘의 세계, 관념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손가락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고 그 관념적인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계 안에 이미 그 실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손바닥을 가리켜서 세상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거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로서의 어떤 형상에 대한 것이나 물질로서의 진료, 이런 두 가지가 운동과 또 목적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어떤 원인들이 물질을 형성하고 자연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과 진료, 형상의 원인, 진료의 원인, 운동의 원인, 목적의 원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가 자연세계 안에, 사물 안에, 자연 안에 이 네 가지 원인들이 하나의 자연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물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 형상이 이런 자연적인 세계가 아니고 관념적인 세계로서 자연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강박세계를 넘어서서 존재한다는 일종의 객관적 의미에서의 진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을 서양 고대 철학사에서 아테네 학당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상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어떤 이러한 라파엘이 그린 그림에 나타난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보면 플라톤의 얼굴은 제가 알기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라파엘이 그려놨다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얼굴은 누구의 모습을, 어떤 이전 사람의 모습을 혹은 동시에 사람의 모습을 라파엘이 그려놨는지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외모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특별하게 나이 차이를 넘어서 어떤 의상이나 혹은 복장의 어떤 그런 차이가 없는데,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화려한 옷, 자신을 멋지게 남에게 보이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고, 장신구, 반지라든지 목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자신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남다른 욕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기록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공부하는 책상 그 바닥을 철판을 이렇게 깔게 해가지고, 그리고 쇠로 된 펜, 우리가 손으로 잡는 부분을 말하겠죠. 펜으로 이렇게 쇠로 된 걸로 만들어서 자신이 공부를 하다가 졸려서 그 쇠로 된 펜이 바닥에 떨어져서 철판에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면 다시 잠을 깨어서 공부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 탐구에 대한 열정, 혹은 그의 어떤 남다른 그런 자세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13세기 프랑스인 노르망의 시인 앙리 당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인데, 원래
있었다고 전해지는 아리스토텔레스 관련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첩 필리스와 노느라 정무를 멀리하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를 멀리하라고 충고하고 그의 제자 알렉산드로스는 필리스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필리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그 일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를 유혹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노스승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노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에 빠져 급기야 그녀를 등에 태우고 채찍에 얻어맞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필리아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듣고 다가와 스승 애첩의 모습을 보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당황하게 됩니다. 필리스는 노래를 불렀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늙은 자신도 여자에 저항할 수 없는데 젊은 너는 어떠했겠냐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의 스승의 실수를 눈감아 주었다라고 하는 13세기에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그 의미를 13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지어낸 이런 이야기의 의미가 의도가 어디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교재 내용에 들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와 어떠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그가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우연히 본 방송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가 집을 이렇게 쓰죠. 이 글자를 조금 위치를 철자 몇 개를 바꾸면 이게 비읍이 위로 올라가고 이게 되면 집이라는 단어가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집을 구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부모님께서도 집을 구입해서 살고 또 집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은행에서 빚을 지기도 하고 하는 건데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두 가지 위치를 바꿨더니 빚으로 이렇게 빚진다 할 때 그 빚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오늘날 우리들의 어떠한 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오늘날의 시각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만남의 하나의 사건 계기를 설명하기 전에 어쩌면 이건 또 수업 내용과는 또 맥락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어쩌면 연관성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빚지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사는 것이 빚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빚지고 이웃에게 빚지고 국가에 빚지고 친구에게 빚지고 뭔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써 빌려서 살아가는 거죠. 물질적인 것만의 어떤 빚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마음적인 것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빚지고 살아가는 거죠.
갚지 않아도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갚으려고 하지 않고, 갚으려고 하면 그 갚고 싶은 대상이 세상에 살지 않아서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어쩌면 부모와 자식, 혹은 스승과 제자, 혹은 친구와 친구, 뭐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무엇인가에 우리가 빚지고 살아야 되겠죠. 무엇에 빚을 지고 우리는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는 것은 사는 건데 우리가 다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봤지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웰빙이라고 표현했고, 또 웰빙만큼 중요한 것이 웰 다잉, 잘 죽는 것도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죽는 것, 그게 인생의 시작이자 인생의 과정이고 인생의 끝이고, 그것이 인생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에, 누구에게,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왜 빚지고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체에도 빚을 지고 살죠. 남들이 못생겼다, 키가 작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빚지는 건데, 그 빚은 좀 기분 나쁘게 들려요. 칭찬하고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몸에게 빚지는 거긴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몸에게 좀 미안하지가 않고 몸에게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여하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라고 하는 책,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고, 저도 파울 코엘료의 책 한 권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목은, 제가 지금 그 제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도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기도 하고 나지도 않기도 하고 한데, 저는 처음에 파울로 코엘료의 책을 보면서 앞부분에 내용 전개 혹은 문장이 너무나 단순하고, 뭐 이 정도 작가라고 하면 나도 흉내를 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문장력 혹은 내용 구성 혹은 사건의 전개 과정이 전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읽었던 파울로 코엘료의 책이 어떤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나로부터 뭔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 뭐 그런 유사한 제목이었는데, 여하튼 한번 제가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베로니카, 제 머릿속에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에게 죽음을 멀리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의 감명을 받아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대로
여기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순례의 길,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하루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분명히 아니고 여러 지역에 이렇게 하루씩 잠을 자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걸어야 하는 그런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저도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산티아고 델 컴포스텔라 이곳에 한번 가보는 것도, 제주도도 있겠지만, 여러분 참고로 지리산 남원 근처에도 서너 개의 또 이렇게 순례 혹은 산책 혹은 우리가 그런 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면 우주가 어떤 신호를 보내줄 거라고 희미하게 믿고 있었다. 교재 328페이지입니다. 한 순례자는 말합니다. 여기 오는 비행기를 거의 놓칠 뻔했어요. 그런데 다른 비행기로 바꿔 탔을 때 수화물 컨베이어의 벨트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내 배낭이었어요. 그때 내가 여기로 온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보다는 덜 정신적인 이유로 그 길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웨일스에서 온 제니라는 여성은 앤 서머스의 성인용품을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남자친구와 함께 재미로 순례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걷는 중에 수시로 덤불 뒤로 숨어 들어가 후딱 섹스를 하고 오곤 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 달 정도 걸으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안나라는 여성은 길을 걸으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온 땅딸한 알베르토는 어머니가 신부감을 찾으라고 이 순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구원을 얻고 싶었거나 신부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그 길에서 만난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국 텍사스에서 온 클로디아라는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자기가 왜 그 순례길을 걷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순례자들의 국적, 연령, 직업, 종교 등은 무척 다양하지만 한 달 동안 우리는 동일한 생활 방식 아래 결속했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한 다음 배낭을 메고 서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걷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서로의 코 고는 소리를 참아야 했습니다. 중세 교도들처럼 공통의 가치관이나 종교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 달 동안 똑같은 지리적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목표는 나무나 가옥에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뭔가 흔적을 남겨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례를 시작할 때 이 책의 저자 주스 에반스는 스토아 철학자처럼 금욕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이팟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조용히 걸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킬로미터나 걸을 수 있는지 보면서. 그러나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아팠고 외로웠으며 내가 왜 그렇게 고독한 시련을 사서 겪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가 끝날 무렵 저자는 철학을 바꿨습니다. 동료 순례자들에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자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순례를 떠나는 것은 자신을 상처받기 쉽게 만드는 일이고, 위에서 철학을 바꿨다는 얘기는 자신이 뭔가 조금 더 삶에 대한 의미,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방향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순례를 떠나는 것은 자신을 상처받기 쉽게 만드는 일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좌우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순례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선물을 받는 법, 자신이 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재 330페이지입니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자주 만나는 자급자족이라는 이상이 좋은 삶을 살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급자족. 혼자서 필요한 거 다 조달할 수 있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아서 이미 뭐 다른 도움이나 누가 필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자는 그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이다. Good life. ein gutes Leben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는 고독한 요새에 홀로 안전하게 있는 무적의 금욕적 슈퍼맨도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 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고백을 더 들어봅시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몇 세기에 걸쳐 교회, 국가, 공동체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려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심한 외로움 또한 얻었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고독을 연구한 전문 연구자에 따르면 인간은 외로움, 고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더 외롭고 고독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을 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혹은 반려묘 혹은 기타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집에서 기르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아낌없는 사랑을 부여하고 인간 이상으로 또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그런 동물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사랑을 받는 일보다 사랑을 하는 일이 더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을 텐데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혹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330페이지 우리는 자유롭고 개인적이며 자율적인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서 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순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유로운 고립을 깨트려야 됩니다. 함께 걷는 거죠. 누가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지가 명백히 눈에 보입니다. 젊은 순례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그들이 60대 순례자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줘야 했고 상비약을 나눠 써야 했으며 건염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교환해야 했고 서로가 다친 곳을 치료해 주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삶을 살 데 있어서
나 혼자, 나만의,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자급자족 혹은 의도한 고립, 의도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삶을 살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사실, 더불어 사는 삶, 함께 살아가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노년의 나이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에게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더욱 연장되고 또 건강도 더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이 저자의 깨달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이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삶에서 고립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혹은 아파트에 살면서 시끄러운 이웃 혹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이 너무나 싫고 짜증이 나는 일이어서 돈을 모아서 이제 혼자 사는 집으로 혹은 더 많은 돈을 있는 사람은 혼자 사는 섬으로 자기만이 있는 삶의 공간으로 옮기게 되는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결국 부자가 되면 될수록 부유해지면 될수록 인간은 외로운 존재가 되고 고독한 존재가 되고 또 그런 부유함과 행복함, 부유함이 자급자족이라는 차원에서 유용하고 쓸모있는 일로 여겨지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결국 그것이 좋은 삶이냐, 행복한 삶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고 또 여러분도 같이 함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도라는 이야기를 그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행위의 양극단의 어떠한 행위의 그 중간점,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 어떤 행위가 있다면 비겁함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또 반대에 있겠죠.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용기라고 하는 중형적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도 혹은 중형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거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니라 가운데. 어쩌면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여러분 시기마다 삶의 어떤 시대마다 뭔가 중간이라고 하는 행위 규범의 차원은 늘 뒤바뀌고 뭔가 변해가는 것이 사실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의 중형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겠죠. 어느 시대에는 극단적 행동의 한 측면이 또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이몬 내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좋은 것, 심리적으로 좋은 것 결국 우리가 근대 이후에 서구인, 서양인, 우리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는 내적인 어떤 심리적 안정성을 갖는 것이 행복의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이 행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쳐져 있죠. 영어에서는 해피니스라고 해서 블레싱도 있겠지만 해피니스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있고 블레싱은 축복으로서 이미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축복이 있다면 행운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노력해서 뭔가 복을 얻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용어에 혼재되어 있을 텐데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는 좋은 내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하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서만이 이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물질적인 조건도 분명히 행복함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드디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물질적인 여건이 행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어떠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의 삶이 개인적인 그런 삶보다 더 인간을 인간답게 혹은 인간을 외롭지 않게, 인간을 고독하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동양의 공자의 논어가 있다면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중요함을 갖는 책입니다. 자,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 에우다이모니아, 좋은 내적 심리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3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저와 함께 보면서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계기를 삼도록 합시다. 332페이지 두 번째 문단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은 인간의 심리와 윤리학과 정치학과 관련해 통합적 비전을 제공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성에 관한 생물학적 이론의 기초에 윤리학을 정립했다. 즉 그는 인간의 정신은 합리적인 요소와 불합리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정신적이라고 했다. 인간은 political animal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치학에서, 정치학에 그 말이 나와 있죠. 좋은 폴리티콘이라고 그리스어로 말하는데, 그리고 좋은 삶이란 이런 본성을 충족시켜서 행복과 성취로 이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전은 목적론적입니다. 목적론적. 즉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되며 그 목적을 달성할 때 선을 얻는다.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자기 본성이 만들어진 의도를 만족시킬 때 좋은 삶을 이룬다. 스토아 철학자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합리성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정신을 완전히 무찌르고 열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스승 플라톤에게 좀 더 가깝게 생각했다. 그러니 인간이 이성을 이용해 감정을 좋은 습관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플라톤과는 달리 인간이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형태가 변치 않는 미덕을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경험적 세계를 강조하니까 이상적 세계가 아니고, 그보다는 분별력을 이용하여 끝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들에게 실천적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좋은 심리 상태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인간이 미덕,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갖도록 하는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어야 된다. 행복의 활동이 미덕과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확인되는 중요한 점이죠. 여기서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호적인 태도, 용기, 절제, 기분 좋은 유머, 인내.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죠. 바로 이 333페이지, 바로 이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적 사상입니다. 그는 불합리한 쪽에 대한 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죠. 나쁜 행동을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행동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행위의 미덕에 대해서 알아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상적인 어떠한 본보기를 따라서 플라톤과 같이 절대적으로 영원하며 이상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만, 따를 능력 있는 자에게만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노력으로, 내 습관으로, 내 합리적인 판단 능력, 내 합리적인 판단 능력. 그런데 이런 합리적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온다? 우리가 말했던 성품이나 품성, 성격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성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다스릴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실천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위기 상황,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정말 헤매고 우리는 정말 즉흥적으로 우리는 정말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살펴보게 되는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면서 우리가 따지고 들려고 어떤 작은 손해에 대해서도 흥분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고 편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늘 아이러니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333페이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들처럼 우리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그리스인들에게서 이 카이로스, 예, 적절한 때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때가 적절한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그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혹은 그 때에 내가 얻게 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 중용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미덕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미덕은 용기, 절제, 기분 좋은 유머, 우호적인 태도, 인내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 중도에 존재합니다. 기분 좋은 유머는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저속적인 익살 사이에 중도에 존재합니다. 지나친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올바른 지점을 찾을 수 있으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미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생활에서 그 미덕을 연습해서 몸에 배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는 윤리를 리라를 연주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리라 연주자가 연습을 할수록 기량이 나아지듯, 그렇죠? 기타든 뭐 어떤 악기든 요리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연습을 통해 품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동안 훈련하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고 그러면 적절한 때에 자동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입히면
적절하게 분노를 느끼고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적절하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가 만일 정치인이 된다면 신중하게 하면서도 대담하게 균형을 맞추는 행동을 하게 될 거고,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한 이야기 주제를 찾아서 농담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결국 잘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 될 수 있다? 자기 삶의 주인, 자기 삶의 대장이 될 수 있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성격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스토아 철학이나 플라톤과는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죠. 조금 혹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즐거운 것, 단지 기분이 좋거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무엇이다?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는데, 이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말한다. 내적 만족 상태. 그는 행복이란 영혼의 활동이 미덕과 부합하는 것이며, 그런 최고의 행복을 조국이나 신같이 더 높은 명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데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비록 그러한 말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무척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여러분이 꼭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전문 연구자들이 번역한 번역서도 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쉽게 또 프리한 그런 책도 있고, 다양한 그런 번역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전문 연구자들이 한 책이고, 제가 볼 때 여러 책들을 통해서 충분히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시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독일의 철학자, 염세주의 철학자, 인생은 고통이고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의지가 커질수록 더욱더 고통스럽다. 고통 그 자체가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불교의 교리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절망 그 자체이다. 희망이 없다. 페시미스티스, 염세주의자, 옵티미스트,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런 염세주의 철학자의 면모를 드러내는데, 젊은 시절 불교를 연구한 학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그가 동양의 불교의 사상을 자신의 철학에 접목시켜 그가 자신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보다 더 앞서는 것이며 인간은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간은 그에 따르면 20살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배움의 시기이기 때문에 time for learning, 배움을 위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지극히 행복한 시기이다. 단 20세부터 이제 인간은 삶의 의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삶의 의지가 커질수록 삶의 고통은 더욱더 증가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철학자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20세라고 하는 건 너무 그렇고 30세까지 여러분 배움의 시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30세까지는 무척 행복할 겁니다. 뭔가를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30세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지가 커지기 때문에 고통도 상응하게 커져나가겠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삶의 이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의 서구 철학의 원형, 뿌리, 출발점을 만났다고 하는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출발점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철학적 논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기초가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에피소드로 있는 서양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유명한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여러분, 딜레마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져 의미가 있죠. 딜레마. 여러분, 딜레마. 두 가지 레마 가정. 공부를 해야 하는데 생활비가 없으니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또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려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학에서는 그런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는 제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자, 그럼 여러분이 각자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시고,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 고슴도치 딜레마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쇼펜하우어의 글은 제가 직접 독일어 원문에서 번역을 해왔습니다. 인터넷상에 그 어느 곳에서도 쇼펜하우어의 원문 번역이 없기에 제가 한번 스스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는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막으려고 몸을 꼭 붙이고 있었다. 여러분, 우화는 동물이나 식물이 마치 인간처럼 여기어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parable, 영어로 여러분 파라볼레 라고 하는 우화를 말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으로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는데 바보 예찬이라는 책 말고 하나의 여러분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우화가 하나 있는데, 그 우화의 내용이 바로 바보 예찬은 이제 또 다른 책이고, 여러분들에게 인생 우화라고 하는 책을 꼭 읽도록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류시화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여러분 이게 2018년에 출간됐습니다. 출판사는 연금술사라는 것이고, 그림이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세상의 바보들이 한 마을에 산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바보들이 모든 바보들이 한 마을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산다면 정말 엉뚱하고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 안에서 그 인생 우화 이 책 안에는 여러분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인생 우화. 자, 다시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는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막으려고 몸을 꼭 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서로의 가시로 인해 가시로 인해 아픔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서로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다시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필요성이 생겨 서로 몸을 가깝게 붙이자 그들은 가시의 아픔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추위와 가시의 아픔을 여러 번 되풀이한 끝에 again and again
서로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과 단조로움을 견디다 못해 생겨난 사회적 욕구가 인간들을 서로 간에 모이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수많은 혐오스러운 성질과 참기 어려운 결점이 그들을 다시 서로 떼어놓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발견한 공동체 생활이 성립할 수 있는 중용의 간격은 정중한 행동과 예의범절이다. 이러한 간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 영국에서는 keep your distance라고 말한다.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사망한 쇼펜하우어는 상인이었던 아버지,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 머물면서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다가도 이렇게 영어식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의 삶 중에 쇼펜하우어만큼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삶이 또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쇼펜하우어를 한번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공부해보는 것도 무척 재미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 쇼펜하우어의 딜레마란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욕구는 이러한 간격 때문에 충분하게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 대신 다른 한편으로 가시의 아픔을 서로 느끼지 않게 지내게 해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따뜻함을 지닌 사람은 싸움의 요소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불안정으로 인해 곧 혼란스러운 사귐의 무대에서 멀리 떨어져 고독을 즐겨야 된다. 붙어있으면 싸우고 서로 피 흘리고 상처를 주고 떨어져 있으면 외로운데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고슴도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러한 고슴도치 말고 호저라고 부르는 좀 이게 가시가 긴 그런 고슴도치 종류를 보고 쇼펜하우어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너무 작은 고슴도치, 애기 고슴도치니까 그러겠지만 너무 작으면 붙어있기도 좀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은 바레르가 und Qualifomena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작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전체 저작을 모은 책 5권, 슈투트가르트에서 1968년에 출간한 책 765쪽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이 그 출처를 밝히면서, 그리고 번역자가 저이니까 저의 이름을 꼭 번역자라고 소개하면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여러분이 이용해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제 번역자 제 이름을 분명히 여러분 밝히셔야 됩니다. 자, 고슴도치 딜레마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인간관계 혹은 국가 간의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풍자적으로 설명한 내용으로 우리들 자신들이 되돌아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반성의 차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가시로 인해 피 흘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즉 서로의 온기를 최대한 나눌 수 있는 적정거리는 없을까? 제가 여대에 근무할 때 적정거리 숙제를 내준 적이 있는데 1m, 3m, 5m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에서의 거리를 학생들이 재미삼아 저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물음으로써 서로가 우정을 잃지 않고 서로의 온기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율, 규칙은 과연 있을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등장시켜 봅시다. 우리가 13세기 만들어진 이야기 안에서 필리아가 등장했는데 그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혹은 벗사랑 또는 우정, 이런 단어로, 이런 의미로 이 필리아라고 하는 걸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필리아에 관련된 내용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이분이 플라톤이고, 이분이 들고 있는 책이 바로 여러분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말씀드린 티마이오스라는 우주론에 관련된 책을 들고 계시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소셜 애니멀, 자족적 삶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 바로 그런 면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회적 동물로서,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우정 안에서 지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 필리아, 사랑의 세 가지 계기를 그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함입니다. 자기가 아닌 친구를 위해 좋은 일을 빌어주는 것, 혹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때 동기는 이익과 무관하게 순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호성입니다. 타인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방적이지 않고 응대하는 사랑을 받는 것, 쌍방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선이라고 하죠. 선의를 베풀었다 할 때 선의. 나는 선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모르면 쌍방향이 아니지 않고 일방향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짝사랑은 상호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지성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품고 있는 마음이 서로에게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직접 모르면서 서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선의를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순수성과 상호성과 인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극복해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필리아의 계기로 우리가 고슴도치 딜레마를 생각해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상호적이라고 하는 측면, 나만 잘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도 잘해야죠. 여러분 심리학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지만 A와 B라는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면 A가 B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10% 정도를 이제 소개하면 B가 뭐 한 7%를 이제 소개하고, 그러면 이제 B가 7% 호감을 보이니까 이제 A는 20% 정도를 보여주고, B는 또 뭐 10%를 뭐 10, 한 8%를 보여주면 이렇게 서로 진행되면서 이제 우정이 쌓이고 친구가 되는 거죠. 10 보여주는데 상대방 1 보여주고 20 보여주는데 상대방 2 보여주면 더 이상 두 사람은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뭔가 상호적인 것, 이렇게 주고받는 give and take,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러한 벗사랑이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지,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한번 사줬으니까 너 한번 나한테 사야 돼. 그래, 내가 나중에 나 도와줄 거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지. 그래, 내가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그 이익을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하는 것은 우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고슴도치 딜레마가 주는 교훈은 어쩌면 공존의 거리를, 또 필리아의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주는 어떤 그런 교훈은 공존의 적정 거리를 늘 고민하는 현대인에게 그 거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가 말하는 필리아의 계기를 통해 서로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는, 혹은 최대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찾는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물음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표네요. 1978년에 만들어진, 여기 밑에는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을 칭하는 헬라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헬라스.
만약 어떤 힘센 고슴도치가 미움과 질투로 인해 여러 다른 고슴도치들에게 상처를 입혀 상대방을 모두 죽여 없애려 하거나 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고슴도치 무리가 야 우리 가시를 다 잘라버리자. 자르면 더 이상 안 싸우잖아. 라고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 함께 죽자 이 말이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우리 공동체의 정치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딜레마는 우리들에게 늘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막의 나라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의 책이 영어권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진 카릴 지브란의 예언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책도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결혼에 대하여라고 하는 챕터 부분에 아주 작은 분량의 책입니다. 이러한 말이 써 있습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여러분 웅장하고 멋진 사원의 기둥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서로 좋다고 그 사원은 무너지고 말겠죠.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결코 자랄 수가 없나니. 가까이 있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거리두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미움과 아픔과 상처와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예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든 연극이든 혹은 소설이든 혹은 여러분 주위에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이든 혹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의 삶이건 간에 함께 서 있으라. 떨어져서는 못 사니까요. 그러나 너무 가까이에 서 있지는 말라.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서 서 있고 소나무와 벚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으니 이 말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주는 교훈을 그리고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순수성, 상호성, 인지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우정에는 반드시 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회를 위한 행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행복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그러한 것들이 만족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욕구, 기술이나 미덕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 관계를 맺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이러한 욕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나태해지는 최고의 시점, 순간은 더 이상 목표가 없고 더 이상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때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좋은 사회를 위한 행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용을 잠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좋은 삶에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이 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삶을 같이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 유배지에서든 감옥에서든 나 혼자 좋은 삶을 살면 그만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은 기분 좋은 유머, 우호적인 태도, 인내 등 많은 부분이 사회적이다. 다시 말해
좋은 삶은 함께 하여야만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생물이므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면 다른 사람들과 우정으로 맺어져야 성취감을 느낀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정은 중요한 미덕이다. 그리고 실제로 니코마코스 윤리학 전체를 우정이라는 미덕에 할애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우정은 정치적인 삶과는 단절된 개인적인 우정이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정의 최고의 형태는 정치적이거나 시민적인 차원에서의 우정이다. 우리가 친구를 좋아하는 것은 단지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 같은 가치와 이상을 공유하고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성취에 이르게 해주는 사회이다. 인간은 알고자 하는 욕구, 어떤 기술이나 미덕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욕구 등 본성의 최고의 욕구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행복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인간 본성을 1970년대에 에드워드 디시와 리처드 라이언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믿듯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디시와 라이언이 행한 일련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프로젝트가 의미 있고 도전의식을 북돋우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재미있는 것이라면 돈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아도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 때문에 돈이 없어도 돈을 받지 않아도 돈이 전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몰입하는 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블로그나 위키피디아처럼 이익이 나지 않을 때 않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의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예견한 것처럼 인간은 의미, 숙달, 참여, 탁월성, 재미 등 고차원적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다. 좋은 사회는 시민들이 그러한 욕구를 충족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렇죠, 여러분? 굿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 스페링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맞게 썼는지. 자, 좋은 사회, 좋은 국가, 좋은 가정, 좋은 학교.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사회는 바로 시민들이 그러한 욕구, 어떤 욕구입니까? 의미와 숙달과 참여와 탁월성과 재미 등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데 최고로 좋은 구조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민주주의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클럽, 협회, 네트워크, 공동체 등을 만들게 해주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은 철학을 행하고 공동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참여해서 찾아가는 해결책은 소수만이 참여하는 독재적인 사회의 해결책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자, 여기서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그 사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그는 사회 구조를 자유로운 시민 계급과 노예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본성적으로 노예인 인간들이 있고 자유로운 시민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시민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 데모크라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데모크라시 이면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정하는 본성적으로 노예적인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글로벌한 시각을 갖거나 어떠한 인간의 무슨 평등 이런 것들을 그가 강조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인물이었고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또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인 이념 혹은 행복을 위한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해할 것은 또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기 개발을 넘어 집단을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 교육이라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ducation이나 erziehung이나 이러한 교육의 어원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끌고 어떤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교육과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서 받고 있는 교육은 분명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만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는 그 주제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학우들 사이에 뭔가 다른 마음 혹은 다른 배움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피한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인지행동치료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스스로 학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틴 셸리그먼이 말하는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내용도 앨리스의 인지행동치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관점인데 습관적 믿음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기라고 하는 것이 앨리스와 아론 백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보편적 미덕 플러스 성격의 강점들과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데 이 마틴 셀리그만은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더해서 하나의 긍정심리학으로서의 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심리학 관련 수업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심화학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을 위해 필요한 5가지 요소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시 언급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그러한 행복관과 여러분이 또 연계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긍정심리학에 대한 철학자들의 비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건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페르마, 여러분이 약자로 포지티브 에모션,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인게이지먼트, 뭔가 우리가 참여하고 관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미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들추어내는 거울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타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의미 있어야 돼요. meaning. 그리고 성과, 성취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5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을 위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요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철학과 심리학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철학이 갖는 한계 또 심리학이 갖는 어떤 한계성 이 2가지를 극복하면서 결국 2가지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추구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갈등과 대립의 요소 속에서 그런 관계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저희 학생이 만들어준 이 슬라이드 이 장면만 여러분 제가 그대로 한번 재미삼아서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이 부분만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교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 바르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뒷부분에 장 바르니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장 바르니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뭔가 흥미로운 어떤 세상, 역동적인 철학의 시대가 왔고 좋은 삶에 대한 고대의 개념과 현대의 다원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정치 사이의 어떤 균형 잡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새로운 공동체,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을 따서 라르슈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창립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직접 실천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권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 수업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줄스 에반스 저자가 소망하는 이 책에서 바라는 우리들에게 바를 직접 보면서 수업을 종결할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우리들에게 좋은 삶의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12가지 모델을 확인해 봤죠. 다양한 내용들을. 그 모델들은 모두 소크라테스의 주요한 신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으며 합리적 철학을 통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하지만 그 모델들은 사회와 인간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에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신념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이러한 철학에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이 따르는데 그 판단은 각자가 스스로 내려야 한다. 과학은 소크라테스의 주요 신념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임을 입증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식 윤리는 우리의 본성에 맞게 보이고 어쩌면 정부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10대들에게 인지행동치료의 소크라테스식 기법을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은 좋은 삶에 대한 모델 중 어떤 것이 맞는지를 결코 입증할 수 없다. 우리는 신이 있는지 내세가 있는지 인간 존재에 초월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은 세상에 대해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건강하고 적절한지 입증할 수가 없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얼마 동안 슬퍼하는 게 적절할까? 그것은 과학이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수십 년간 함께 집에서 가족과 같이 지내다 나이가 먹어 떠난 반려견에 대해서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슬퍼해야 그 슬픔이 사라지고 그리움이 잊혀질까? 과학은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도덕적이고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고 결국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정부가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 또는 성인교육기관에서 좋은 삶에 대해 가르치고 싶다면 다양한 윤리적 접근 방법들을 하나의 그릇에 부어놓고 휘저어서 차이점이나 특성이 전부 사라지게 만들지 말고 그 접근법들을 각각 가르치고 그 차이점과 논쟁점을 강조할 것을 줄스 에반스는 소망하고 제안합니다. 좋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사람들이 직접 검토하고 실험하고 혁신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수동적이 되어 전문가가 행복의 기술을 수저로 떠서 입에 넣어주면 대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받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본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의 다양한 인물들과 학파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식 가설과 가치를 공유합니다. 특히 그 학파들 모두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좋은 삶이란 합리적이며 자제력이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삶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답의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삶에 대한 고대의 개념과 현대의 다원적이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 사이에서 더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행복은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정확히 밝히고 실증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행복이 그런 거라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지루한 곳일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철학적 접근법의 다원성을 탐구하고 국민을 동등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 성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실제적 추론과 균형을 이루는 실증주의, 인문학과 균형을 이루는 과학, 좋은 삶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공식적인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강제로 행진해야 하는 한 덩어리의 대중이 아니라 좋은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돕는 친구의 모임, 그것이 저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고, 제가 저자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자의 글을, 저자의 소개를 함께 또 공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즐기고 그 선택 안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을 너무나 원망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늘 갖는, 그러면서 여유와 관용의 태도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현상이 아닌 삶의 본질적 문제에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젊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대학생 시절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시간이 흘러 다릅니다. 하지만 그때와 저는 비록 에피소드적인 기억으로 그때의 나가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할 수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겪었던 삶의 다양한 경험들이 저에게 그 고민들의 깊이와 넓이를 더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당시에 저는 미래를 꿈꾸었지만 이제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고, 저는 이 현실을 유지하고 삶의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미래가 넉넉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과 좋은 사회, 좋은 가정을 꿈꾸는 그 일에 많은 지적 자극과 지적 호기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